자, 이제 첫 시간인데 이거 불 켜도 괜찮아요? 보여요? 이번 학기에 지난 교과목 소개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설계 패턴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그 설계 패턴에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객체지향 개념에 대해서 좀 먼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바 안 드는 사람 없죠? 자바 배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자바를 당연히 배웠을 테고 C++ 등등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등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자바와 관련된 얘기를 하지만 객체지향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포함되니까 그렇게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객체지향의 개념을 좀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고, 객체 클래스 개념, 또 클래스 간의 관계, 객체 간의 관계, 그리고 클래스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 상속과 인터페이스, 자바에는 있는 거죠, 인터페이스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와 또 객체지향이 어떤, 자바 언어에서는 객체지향이 어떤 좀 차별화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이 아프네. 되게, 자, 여기 있는 슬라이드들은 주로 제가 자바 강의할 때 쓰는 슬라이드들을 이렇게 좀 뽑아가지고 다시 만든 거라 혹시 봤던 슬라이드일 수도 있어요. 저한테 자바를 들었다면. 그래서 또 아주 간단한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4학년들한테는 너무 뻔한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쭉 준비된 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런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물론 컴퓨터는 우리가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건 아니고 기계어라는 걸 이해하는데 우리가 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CPU라는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그 CPU라는 관점에서 보면 얘는 계속 어떤 명령들을 순서대로 쭉 실행을 하는 것 뿐이죠.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실제 초창기를 생각해 보면 핵심은 이 절차를 어떻게 서술할 건가가 핵심이었어요. 절차. 어떤 거를 어떤 순서대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핵심이었고, 그래서 초창기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그런 절차 위주로, 절차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전달해줄까. 거기에 포커싱이 맞춰졌죠. 그래서 C 언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화 프로그램, 즉 어떤 기능 위주로 해서 전체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능들을 함수로 구분하고 그 함수 안에다가 어떤 절차를 잘 서술해가지고 잘 써가지고 그 컴퓨터가 잘 수행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절차 위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많이 했었는데, 이 컴퓨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점점점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지고 또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처리하는 데이터도 복잡해지니까 절차만 가지고는 우리가 프로그램 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절차 위주로 프로그램 하기에는 이제는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들이 너무 복잡해졌다라는 거고, 그런 복잡한 소프트웨어들을 좀 더 다른 시각에서 개발을 해보자 해가지고 나온 것이 객체지향이죠. 객체지향. 뭐 객체지향도 이제 나온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 패러다임이 나올 법도 한데 뭐 특별히 새롭게 나와 있는 건 없죠.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크게 차별화되는 시점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프로그래밍 할 때에는, 구조화된 프로그래밍 할 때에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과 그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해야 될 때 그 컴퓨터라는 관점으로 이 머릿속의 구조를 또 바꿔줘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생각했던 것을 이거는 또 컴퓨터에 어떻게 맞출까가 또 한번 그거를 또 생각을 또 전환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객체지향에서는 뭐 말은 그렇지만 객체지향에서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 그대로 그거를 소프트웨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꼭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떤 우리가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객체들이 뭔지를 찾아내고 그 객체들끼리 어떤 상호작용을 하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객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프로그램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할 때, 저 사물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걸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객체라는 것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과거 구조화된 프로그램, C로 함수들만 가지고 프로그램 했을 때보다는 좀 더 우리의 생각, 머릿속에 했던 생각을 좀 더 비슷하게, 그것과 비슷하게 프로그램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객체 지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 구조화된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떤 기능들이 그 소프트웨어에 필요한지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함수들을 만들 건지를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객체 지향에서는 기능도 물론 필요하지만 프로그램 할 때 초점은 기능보다도 먼저 데이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쓰는지,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쓸 때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객체로 모델링 할 것인지가 이제 더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객체 지향에서는 기능보다는 데이터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그래서 그거를 코드적인 관점에서 간단히 한번 보고 넘어가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간단히 짚어보면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객체 지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을 처리하는, 그러니까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코드가 같이 존재하게 되죠. 한 클래스라는 객체에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 C에서, 또 지금도 C에서 프로그램 짤 수 있는데 거기서 프로그램 짜면 데이터는 따로 있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가 또 따로 있는 거죠. 데이터 따로. 뭐 구조체로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 구조체들을 조작하는 함수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게 되면 늘 프로그램 할 때 관점에 보면 이런 함수를 만들 때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함수를 만들면 늘 그 데이터를 인자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전달하는 게 이제 뭐 복잡해지는 건데, 클래스, 객체 지향으로 가게 되면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소드, 함수가 같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할 때 이 데이터라는 X라는 객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래밍이 진행되는 거죠. 어떤 호출이. 그래서 X.print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비교해 봤을 때는 둘 다는 거의 뭐 나중에 가면 뭐 차이는 없는 건데 얘는 인자로 가는 거고 여기는 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똑같은 것을 하나는 구조화된 프로그램에서 하고 하나는 객체 지향에서 하면 객체 지향에서는 인자의 수가 하나 당연히 줄겠죠. 그런 차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그 어떤 행위를 할 때 행위의 중심이 되는 뭔가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어떤 행위를 할까가 있고 그 행위를 할 때 누구를 줄 건가를 막 결정하는 그런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요걸 해야 되는데 이때 누가 해야 되냐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가지고 어떤 순서로 뭘 할 것인가 좀 생각들이 달라지는 거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인자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직관적으로 볼 때나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좀 더 편리해지는, 시각적으로 편리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문법적으로도 편리해지고. 이런 거를 뭐 포인터로 넘기고 뭘 넘겨서 이 XY를 처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프로그램하는 게 훨씬 더 쉽죠. 문법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으면 오히려 이게 더 불편할 거예요. 그러면 객체가 과연 뭐냐? 객체가 뭔지를 좀 더 살펴보면 객체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들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객체라는 것이 한 종류의 객체가 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여기에 보면 학생들이 한 40명 있는데 그러면 각 학생마다 이 학생은 누구고 저 학생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여러 개의 객체, 똑같은 종류의 객체를 만들 때 얘와 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식별자라고 하는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제가 뭘로 나타날까요? 프로그래밍 코드에서는 저 식별자가 간단히 얘기하면 변수가 되겠죠. 그렇죠? A라는 변수는 이 객체고 B라는 변수는 저 객체를 가리키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종류인데. 그래서 식별자는 그런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되고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태와 행위를 한다는데 이 행위와 상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지금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그 행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의 상태는 잠겨 있는 거고 행위는 열다라는데 그 열다는 문이 안 잠겨 있으면 열릴 것이고 문이 잠겨 있으면 안 열려요. 그래서 객체지향에서는 그 상태가 현재 상태가 뭐냐가 그 행위의 결과에 영향을 줘야 되고 만약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가 어떤 상태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그건 객체지향으로 모델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예전에 C처럼 그냥 함수 만들어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그 안에 모든 요소가 객체지향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난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하려면 모든 것이 다 객체적이어야 돼. 그건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것들은 객체지향을 모델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인 함수를 만든다. 그 사인 함수를 객체로 모델링해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사인 함수는 그냥 그때 데이터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뭔가가 현재 상태들이 있고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떤 행위가 바뀔 수 있는 것들은 객체로 모델링하면 편한 거죠. 그 상태를 자동적으로 유지해 주니까 그 객체가. 내가 별로 신경 안 써도.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행위와 상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자체를 우리가 객체지향 용어에서는 캡슐화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캡슐화가 가장 기존의 구조화와 프로그래밍하고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캡슐화를 통해서 캡슐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객체지향에서는 한 가지 더를 합니다.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접근 제어입니다. 우리가 C 프로그램 할 때 어떤 것은 프라이빗이고 어떤 건 퍼블릭이고 얘는 넌 못 써, 얘는 써, 얘는 이때 쓸 수 있어.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객체지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요 함수는 내부에서만 쓰는 거고 요 함수는 외부에서도 쓸 수 있는 거고 요 데이터는 외부에서 쉽게 갈 수 있고 외부에서 못 가고 이런 접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큰 특징이고 이런 접근 제어는 왜 쓰는 거죠? 프로그램 할 때 모든 기능은 어디에 있냐면 프로그래머가 편리하게 프로그램 하는데 또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했을 때 오류를 줄여주는 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접근 제어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함부로 접근을 못하게 해가지고 엉뚱하게 데이터 값이 바뀌어가지고 프로그램이 그렇게 엉뚱하게 바뀌면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프로그램 만들 때 강건하게 만들고 싶죠. 프로그램 만들 때 자꾸 죽고 엉뚱한 짓 하면 그 프로그램은 잘 팔리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되게 강건하게 만들어야 고객에게로부터 불만도 없을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접근 제어라는 것이 추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그 기존에 우리가 C라는 언어랑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점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캡슐화해서 우리가 객체들로 모델링하게 되면 좋아지는 점이 뭐냐면은 관리하기 편리한 작은 어떤 단위들을 얻어낼 수가 있고 이 단위들을 우리가 재사용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C 언어에서는 함수를 한번 정해놓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필요하면 갖다 쓸 수 있죠. 그렇게 쓰는 거랑 객체 단위로 쓰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캡슐화를 통해서 이런 재사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만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하면 코드를 수정하고 기능을 추가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편리해집니다. 뭐 상소까지 같이 결합되면 그런 어떤 기존의 객체, 요만한 객체를 그대로 사용하고 좀 추가된 새로운 타입의 객체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는 이런 객체들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 하게 되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 어떤 객체들을 사용할 것인지 그게 이 프로그래머가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 만들기 전에 객체 지향으로 만들려면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먼저 이 프로그램에는 이러이러한 기능이 필요하니까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이러이러한 객체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객체들을 잘 찾아내고 잘 모델링하면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질 거고 객체들을 잘못 찾고 엉뚱하게 찾으면 프로그램 구조가 별로 안 좋고 나중에 고치려면 잘 안 고쳐지고 안 좋겠죠. 그래서 어떠한 객체들을 우리가 잘 찾아내서 프로그램 하냐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객체 지향에서는. 그래서 뭐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 캡슐화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숨긴다. 뭔가를 불필요하게 보여주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처럼 머리가 단순하면 같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내가 짠 거를 내가 쓴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늘 내가 짜서 내가 활용하고 필요하면 내가 코드가 있으니까 또 바꾸고 그런데 여러분 라이브러리도 쓰고 이런 게 있지만 내가 쓰는 코드 중에 내가 짜지 않은 코드도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즉 작성한 코드를 또 쓰는 사람은 작성한 사람하고 다를 수가 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C++ 같은 경우에는 헤더 파일만 보여주면 되죠. 그러면 헤더 파일에는 코드는 볼 수가 없죠. 자바 같은 경우에는 자바 파일을 누구한테 주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고 클래스 파일을 주게 되고요. 그러면 그거는 바이트 코드니까 내용은 못 보는 거죠. 뭐 리버스 엔진은 모르겠지만 못 보는 거고 그거에 대한 문서화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객체 지향에서는 우리가 이런 캡슐화를 통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 거는 사용할 사람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능을 행위를 쓸 때 그 안에 들어간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몰라도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죠.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쓰는데 그 코드가 뭔지 알아야 써요? 그렇지 않죠. 그냥 프린트F 갖다 쓰는 거지. 그래서 프린트F에 이렇게 주면 화면에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고 그냥 주면 되니까 쓰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캡슐화 개념에는 이 상태와 행위를 하나로 묶었다는 개념도 있고 그 묶었을 때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상태나 행위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몰라도 되는 거죠. 그냥 우리는 이런 상태들을 유지한다. 또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이런 행위는 이런 걸 주면 이런 게 나온다. 어떻게 해서 그게 나오는지는 모르고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걸 하면서 이제 이 접근 지혜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강건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형태대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클래스는 우리가 객체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이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유지하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이제 서술하기 위해서 쓰는 틀이 바로 클래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시행 시간에 그 클래스의 객체들을 생성해 가지고 그 객체들을 동작시켜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객체가 붕어빵이라고 생각하면 클래스는 그 붕어빵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틀만 있고 재료만 있으면 객체는 무한정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래서 코드 쪽 측면에 보면 우리가 상태들은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 데이터는 이제 멤버 변수 뭐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될 테고 행위는 함수, 메소드로 이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객체라는 용어도 많이 쓰는데 책에 따라서는 객체 대신에 인스턴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뭐 스튜던트 클래스가 있는데 학생 하나를 만나면 그 학생은 스튜던트 클래스의 한 인스턴스다. 한 객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한 얘기인데 어쨌든 객체의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객체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어떤 행위를 그 객체한테 요청했을 때 그 행위의 결과는 뭐에서 좌우돼야 된다? 현재 그 객체의 상태에서 좌우가 돼야 돼요. 강아지가 있는데 뭐 강아지는 좀 그렇고 제가 고양이를 기르는데 고양이는 밥을 줘도 먹지 않아요. 배고프지가 않으면. 그래서 이 고양이의 상태가 배고프지 않으면 그게 상태죠. 아니면 내가 먹으라고 해도 안 먹는 거죠. 근데 얘가 배고프면 먹겠죠. 그래서 행위는 현재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하는 거고 우리는 일상적인 이런 사물들을 다 그런 식으로 관찰하고 모델링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모델링한 걸 그대로 코드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를 이용할 필요가 없으면 이제 그거는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존재해야 되겠죠. 자바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요? 객체가 아닌 어떤 함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 자바에서 다 벙어리 됐어요. 자바에서 객체 메소드가 아니라 객체 메소드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함수 입력만 받으면 출력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스태틱. 그렇죠. 스태틱 함수로 만들고 그런 함수들은 그냥 관련 함수끼리 모아가지고 유틸리티 클래스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거긴 상태가 없고 스태틱 함수만. 매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대표적인 그런 거죠. 거기엔 다 스태틱 함수만 있는 거고 거기에 있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 객체를 생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그럼 그거는 뭐 객체 지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모든 요소가 다 객체 지향적으로 모델링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모델링 필요가 없는 것을 억지로 모델링 하려고 그러면은 코드가 또 더 이상해지겠죠. 그리고 자바에서는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구나. 자, 자바 얘기로 가는데 이제 우리가 이러면 이제 객체들을 이제 막 생성해낼 수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똑같은 객체를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고 요번에는 얘한테 시켜야 되고 다음엔 쟤한테 시켜야 되면은 그들을 구분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라는 걸 써서 그 객체에 이름을 붙이죠. 이름을. 뭐 얘는 A, 얘는 B, 뭐
밥, 앨리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는데 자바에서는 그 객체들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알고 있겠지만 객체들이 다 어떻게 생성이 돼요? 자바에서는 동쪽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렇죠? 동쪽으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정쪽으로도 생성이 가능하고 동쪽으로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다 알고 있죠? 뭐 student S 이렇게 했으면 자바 그 C에서 C++에서 했으면 그거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냥 스택에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student 별표 S 해가지고 뭐 new 이렇게 하게 되면 동쪽으로 생성이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성할 수 있는데 자바는 그런 복잡한 것을 탈피해서 다 동쪽으로 생성이 됩니다. 동쪽으로 생성된 건 이제 힙이라고 하는 공간에 별도로 있는데 자바는 좋은 게 동쪽으로 생성됐을 때 번거로운 점은 뭐예요? 메모리 관리를 프로그래머가 원래는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바는 동쪽으로 생성하더라도 메모리 관리를 프로그래머가 직접 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 왜일까요? 누가 해? 누가 해? 메모리 관리를 누가 해요? 자바에서. 자바에서 자바 프로그램 실행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그렇죠. 자바 가상 머신, JVM. 그래서 자바는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 파일 만들어가지고 처리하는 형태가 아니라 JVM이라는 애가 코드를 분석하면서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걔는 좀 더 많은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그 JVM을 통해 가지고 메모리 관리를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JVM이 해주는 거죠. JVM 해주면 그만큼 우리 개발자들은 편하죠. 그래서 자바는 객체들을 동쪽으로 다 생성을 하고 동속으로 생성을 하고 그들을 힙에 유지하는데 우리는 그냥 걔가 그냥 정적으로 생성된 걸로 생각하고 써도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바에는 다 그 한 종류만 있어. 그래서 고민이 없어. 보통 우리가 여러 똑같은 것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으면 이 중에 어떤 걸 써야 될지 고민되잖아요. 이걸 동쪽 생성해야 되는 건지 그냥 정적 생성해서 써도 되는 건지 고민스러운데 한 가지만 있으면 좋아요. 고민할 게 없잖아. 고민할 게 없으면 머리가 안 아프고 편해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동쪽 생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데 그러면 동쪽 생성이면 여러분들 다 고학년이니까 저기 어딘가에 있고 내가 쓰는 변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걔를 조작할 수 있는 뭔가 다른 거죠. 그래서 보통 2학년들 설명할 때 저는 그거를 리모컨으로 설명을 해요. 포인터를 리모컨으로. 그래서 내가 저 리모컨이 있으면 그 객체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멀리 있어도. 그래서 자바에서 우리가 객체를 생성해서 그 객체의 변수를 만들 텐데 그 변수들을 우리가 참조 변수라고 그래요. 레퍼런스. 즉 주소를 유지하는 거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리모컨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리모컨들은 이 리모컨이 어떤 객체를 처리해야 되냐에 따라서 여기에 만들어지는 버튼들이 달라야 되겠죠. 강아지면 뭐 저렇게, 무늬면 저렇게.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에서도 인트 포인터, 뭐 더블 포인터 이렇게 구분되듯이 당연히 객체들도 객체를 처리할 애가 어떤 객체인지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만들 때마다 다 어떤 타입의 리모컨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 갖고 있는 요 리모컨에 있는 버튼만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그 객체를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 리모컨들은 일상적인 리모컨과 좀 비슷하게 강아지를 조작하던 리모컨이면 또 다른 강아지 조작하기 위해서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TV 리모컨은 뭐 여기다 쓰다가 설정을 바꿔서 다른 TV를 조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TV 리모컨을 조작해서 비데 리모컨을 쓴다든지 에어컨 리모컨으로는 못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도 내가 이 리모컨 갖고는 나중에 강아지 조작하고 싶다 그러면 조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든 다음에는 객체를 우리가 조작해야 되는데 언어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나는데 자바에서는 객체 참조 변수라는 걸 가지고 조작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했던 얘기인데 어쨌든 접근 제어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오류를 줄여주기 위한 수단이고요. 우리는 귀찮더라도 프로그램의 강건성을 높여주는 요소들은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프로그램 할 때 너무 귀찮아서 다 퍼블릭으로 만들어 놓고 점 뭐해서 다 조작하고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 짤 때 더 편리할 수도 있는데 강건한 거를 보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나중에 디버깅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래밍에 어떤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는 강건성, 프로그램의 강건성을 높이기 위한 요소다. 그러면 걔를 잘 이해해서 매번 사용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야 프로그램의 강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ivate public 해가지고 접근 제어를 하는 것도 프로그램의 강건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나는 이렇게 쓰면 더 편할 수가 있죠. 효율성도 높일 수도 있고 함수 호출이 없어서.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의도를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이는 음수가 가야 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밖에서 그냥 직접 저 멤버 변수에 직접 접근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게 하면은 우리가 그 범위를 제한시킬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이런 함수, 요거를 프라이빗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절대 나이가 음수가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죠. 저런 걸 통해서 프로그램의 강건성을 줄이는 겁니다.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private, public 하니까 뭔가 데이터를 숨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숨기려는 목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또 접근하는 메소드는 따로 주죠. 그러니까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조작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하기 전에 우리가 비행기 탈 때 검사 받죠. 그런 용도를 우리가 이 private public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private 해놓으면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런 검색대가 있어서 그 검색을 우리가 코드로 다 검색하고 괜찮은 애들만 들여보내주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 얘기할 때 상태는 다 private, 행위는 public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상태든 행위든 다 private로 가고 그 중에 꼭 밖에서 써야 되는 행위들만 public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소드 중에서도 private 메소드인 경우가 덜어 있죠. 밖에서 써야 되는 기능이 A라는 기능인데 이 A라는 기능을 만들려면 너무 복잡해. 그러면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우리가 함수 하나가 너무 길어지면 이거 함수 하나로 처리하지 않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밖에서는 이 함수만 부르면 되는데 이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새끼 함수들이 또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새끼 함수들은 여기서만 부르는 거지 밖에서는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르면 또 이상해질 수가 있고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프라이빗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메소드들도 무조건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밖에서 꼭 써야 되는 애들, 걔네들만 퍼블릭으로 바꿔주시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멤버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좀 써 있는데 그 데이터가 퍼블릭으로 해놓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것들은 또 퍼블릭으로 가도 된다는 거죠. 상수다. 상수는 접근해가지고 수정이 안 되죠. 그럼 그 애는 프라이빗 해가지고 어떤 함수 호출해서 그 데이터를 접근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그건 불편한 거고. 그래서 private, public 쓸 때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그걸 잘 판단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자바 시간에 소개하는 예제인데 너무 심플한 예제라 재미없을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좀 설명드리고 싶은 요소가 있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라는 걸 예를 들면 모델링 한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강아지를 모델링 할 때 늘 다 똑같이 모델링 될까요? 내가 쓰는 응용에 따라서는 강아지를 모델링 하더라도 달라질 수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애완샵 쇼핑몰을 만들 때 강아지를 모델링 하는 거하고 뭐 애완동물을 기르는 무슨 그 게임 같은 걸 만들 때 그 강아지를 모델링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모델링 하들 때 그 어떤 응용을 우리가 하냐에 따라서 그 모델링은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강아지라고 해서 늘 짖는 기능을 넣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쇼핑몰 만드는데 강아지가 짖는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강아지는 얼마다, 몇 년 산이다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만약 애완동물을 기르는 무슨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이 강아지가 현재 놀고 싶어하는 상태인지 배고픈 상태인지 짖는 거, 뭐 꼬리 흔드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강아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있고 짖는 것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쓰면은 이렇게 강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미미라는 이름을 짓고 짖으라 그러면 미미가 멍멍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객체를 또 하나 만들어서 얘 이름은 미미가 아니라 똥개라고 치면 똥개가 멍멍 이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거는 뭐 다 아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에 따라서 짖는 소리를 다르게 하고 싶어요. 어떨 땐 멍멍, 어떨 땐 왈왈, 어떨 땐 뭐 다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어떨 땐 요렇게, 어떨 땐 저렇게 이러면 이건 무슨 어떤 프로그래밍으로 접근을 해요? 뭐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조건문이 필요하죠. 보통 여러분 보고 어떤 기능을 짜는데 짝수면 이렇게 하고 홀수면 이렇게 해라. 그럼 여러분 뭐 갖고 와? if문으로 짜죠. 근데 객체지향에서는 if문으로 짜는 게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습관화되어 있으면 요럴 때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그거를 딱 해가지고 if문 써가지고 그 상태를 보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코드로 만들게 돼요. 근데 객체지향에서는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있고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그렇게 if문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문을 안 쓰고 똑같은 기능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얘는 이 종이 뭐냐? 그래서 종이 똥개면 멍멍이고 똥개가 아니면 왈왈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만드는 코드가 이런 코드가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객체지향에서는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어떤 중요 핵심 기능이면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강아지를 만들고 왈왈하는 애, 멍멍하는 애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상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코드에 if문 조건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기서 강아지를 만드는데 이제는 누굴 만드냐면 시추를 만들어요. 근데 시추는 강아지를 상속받아서 만들었고 이 짖는 것은 왈왈 짖게끔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부르면 얘는 왈왈거려요, 멍멍거려요? 왈왈거리지. 대답 좀 해주세요. 이 조건문은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짜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렇게 짜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객체지향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객체지향을 가면 보통 인자 하나가 줄어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통
조건문으로 많이 하던 것이 조건문을 쓰지 않고 어떤 다양성이나 상소,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조건문 없이 우리가 프로그램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게 다양성인 거예요. D가 현재 가리키는 게 시추면 왈왈하지만 D가 가리키는 게 시추가 아니라 뭐 똥개였으면 멍멍거리겠죠. 그게 다양성인 거죠. 폴리모피즘. 우리가 문을 열어라. 창문을 열다. 서랍을 열다. 그러면 열다라고 우리가 그 지정한 객체가 서랍이면 서랍이 열리는 거고, 문이면 문이 열리는 거고, 창문이면 창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폴리모피즘, 다양성이고, 그 다양성은 인터페이스나 상속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 얘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잠깐 좀 쉬었다가 지금 45분인데 55분부터